네, 오늘은 챕터 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입니다. 원래 어제 이거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는 김에 다시 찍고 있는 예,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섹션 1은 증권신고서 제도입니다.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한 증권을 분매하는 경우 해당 증권 관련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발행공시제도는 투자 설명서와 크게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설명서와 증권신고서 제도 요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발행공시제도는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제도. 자,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 일반적인 이 매출하고 다르니까 이 매출을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대상은 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집 매출. 일정 요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집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여기 50인 이상 이거 중요하겠네요.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청약을 권유하는 것. 매출 증권시장 밖에서가 나오네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투자 이건 증권시장 밖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50인 산정은 어떻게 산정하냐? 청약에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에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 6개월 이내에 권유를 받은다. 명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합산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나 연구자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요 50인 이상의 산정에서는 합산 제외한다 이 얘기죠.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 이거 완전 그냥 투자 전문가들이네요.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거. 연구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연구자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발행인의 최대 주주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발행인의 임원 및 근로복지법 기준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원.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발행인이 주권 비상장 법인. 주권 모집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하고 그 주주.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사의 임직원.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뭐 그 밖에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할까요? 발기. 뭐지? 그 다음에 간주 모집. 간주 같은 경우는 청약에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 미만인 경우 50 이상이면 모집이나 매출로 넣는데 미만이면 간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증권이 발행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인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처음엔 50인 미만인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좀 중요하겠네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 제한 조치는 취하는 경우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 권유, 광고, 인쇄물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 매도 청약을 권유 하거나 매수 청약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죠. 청약을 권유한다는 게 이런 의미랍니다. 단,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 발행가액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항목 중 단순한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좀 단순한 사실을 할 때는 이걸 청약 권유라고 하지 않나요? 발행인의 명칭이나 뭐 증권의 종류, 예정 금액, 일반적인 조건, 예상 일정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청약을 권유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는 거. 적용 면제 증권. 자, 법상의 증권, 국채, 지방채, 뭐 직접 설립된 법인의 채권, 발행한 채권, 투자자 보호가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선고서 관한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증권에 대해서는 이런 국채, 지방채 이런 것들은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네.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특수채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채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등 시행령 119조 제1항에 열거된 33개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만 해당. 외워야겠네요. 자, 1에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은 다음의 경우로 말한다. 국가, 지자체 등이 원리. 아주 우량한 이런 채권들,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들은 다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예, 요 마지막 부분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신고 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일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서를 금융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 매출할 수 없음. 그러니까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죠.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꼭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지만 증권의 모집가액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매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을 매출한 건 그 다음에 소액 출자자가 하는 경우에는 매출가액 제외라고 하네요.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소액 출자자가 요거는 제외. 예외사항 같은 것들 때문에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 경우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말한 소액 출자자가 뭔 말인지 여기 다시 써주고 있네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자라고 합니다. 적은 금액. 법 15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 또 예외사항 있네요. 이거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액 출자자로 보지 아니함. 1억에 해당하더라도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 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답니다. 소액공모 공시제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안 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소액은 어쨌든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등의 조치는 해야 된다.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 건지 볼게요. 증권의 모집 매출 전에 발행인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 이 경우 서류는 집합주택권 제외하고 금융위가 정한 고시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에게서의 확인, 의견 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함. 청약에 권유를 하는 경우 모집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청약 납부기간 등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 증권의 모집 매출의 개시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 방법, 권유에 관해 인쇄물 등의 기재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되고 변경할 때에도 금융위에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일정사항 공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투매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증권은행, 증권금융과 청약 증거관리금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을 해야 하고 증권의 모집 매출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결산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에 제출할 것. 대처대조표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금 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예외도 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외국법인 등 모집 매출한 증권의 상환,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여긴 예외라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런 법인이나 요 법인의 여기 두 가지 법인에 대해서는 자, 신고 의무자. 언제나 증권의 발행인은 신고 의무 대상자입니다. 단 또 예외사항이 있네요. 증권 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가 되는 증권, 이거 같은 경우는 증권 예탁증권에 대해서는 자, 7번 신고서 수리. 수리라는 거는 일단 접수돼서 처리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의미가. 원칙적으로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요게 먼저 신고서가 수리가 돼서 발생한 다음에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서 청약을 권유해야 하는데, 신고 시 미리 좀 빨리 땡겨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이걸로도 청약의 권유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죠. 효력 발생. 금융위는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수리 전과 후 효력 발생 전까지 심사가 가능하며 심사 결과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음. 뭐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요 두 가지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 거부를 할 수 없다. 다 수리 처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증권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잖아요. 거짓 기재, 표시가 있거나 빠진 경우, 중요 내용이 빠진 경우가 있죠. 금융위가 증권별로 정해진 효력 발생 기간 동안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발생된다. 거부를 하거나 정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냥 효력이 발생된다 이 얘기죠. 효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무슨 뭐가 나타난 이런타기보다는 자, 형식상 또는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정확하다거나 이게 되게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우량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형식 내용에서는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런 얘기가 효력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의 제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청약에 있어서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가 그 대리는 그 청약의 승낙을 할 수 없음. 법 121조. 어쨌든 증권 신고를 먼저 하고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이제 청약이나 매출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모집이나 매출이. 일괄 신고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때도 할 수 없음. 일괄 신고 추가 서류. 일괄 신고는 밑에 나옵니다. 자, 특수신고서 제도. 일반적으로는 하나씩 하지만 하나씩 신고해야 되지만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 회사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해주는 증권을 일괄 신고한다는 얘기죠. 한 방에 몰아가지고
실제 실행 시 추가 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모집 매출이 가능하다. 좀 편의성을 많이 봐주는 거죠. 이 경우 그 증권을 모집 매출할 때마다 요거는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일괄신고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제출 가능한 증권은 주권, 일반적인 주권, 그 다음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및 이익 참가 부사채권, 그리고 이해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도 가능하다네요. 파생 결합상 증권도 일괄신고 제출 가능하고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펀드에 준하는 것으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집합투자증권, 외국 펀드, 외국 펀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일괄신고서 발행 예정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로 기간으로 한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와닿지가 않는데, 예외상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 계좌 등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계약 발행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발행 예정 기간으로 함.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 예정 기간 중 3회 이상의 그 증권을 발행해야 한답니다. 네. 많은 부분을 좀 외우면서 가고 나중에 조금씩 복습 문제도 풀면서 의미를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신고서 제도, 아무래도 처음 제출한 게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야겠죠. 제출된 경우 수리한 날에 당초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봄. 그러니까 이미 제출한 게 있으니까 정정신고서가 뒤늦게 제출된 경우 그 정권은 이미 수리 처리는 된 걸로 본 거죠. 금융위는 어쨌든 증권의 취득 매수 청약이 전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거 증권신고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제출하세요. 정정해서 제출하세요. 이런 거죠.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했던 거를 수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정정 요구를 받은 내 3개월 이내에 이 발행인이 어떤 정정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철회한다 이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철회신고서 제도,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철회신고서, 이 기한 같은 거는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지? 그래도 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칼을 꺼냈으니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 증권신고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입니다. 발행신고서가 뭐 세부 규정이라고 하니까 증권신고서랑 뭔 차이지? 같은 의미 아닌가?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여기 청약 권유해서 안 되는 자들은 이제 전문가, 여기 전문가에서 요 밑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그 다음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그다음에 연고자 중 제외되는 자, 전문가 연고자 제외. 너무 예시가 많은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발행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에게 자사 제품의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회사의 임원. 좀 연고가 되는 거죠. 뭐 특정. 네, 발행인과 대리점 계약에 의해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그 임원.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엮여있는 단체의 구성원, 이것도 구성원, 동창회 종친회 구성원, 단체의 구성원, 이런 연구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청약 권유 제한. 자, 전매 가능한 판단이죠. 이 전매라는 게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도 전매라는 용어가 쓰이고, 그 다음 선물 매매에서도 전매라는 말이 쓰이는데, 증권, 여기 일반적인 증권에서 전매로 볼 때는 어떤 증권을 보유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거를 전매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증권을 교부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거를 전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분증권, 이거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에 대해서는 50매 이상으로 발행 및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하여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액면 분할하고 권면 분할의 차이를 좀 제가, 액면 분할이란 뭐 액면가가 10,000원이면 뭐 5,000원으로 분할한다 이런 식으로 분할하겠는데, 권면 분할이 좀 모르겠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말인가? 어학사전. 뭐 액면 분할이랑 같은 말이 같은데요? 증권의 금액이나 번호가 적혀있는 겉면, 겉에 써있는 거야. 이거 액면이랑 뭔 차이지? 자,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 예외. 공사채 등록법 등에 따른 등록 발행의 경우 매수가 아닌 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등록 발행이 아니야 거래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전환권 권리가 부여된 증권, 전환권, 신주 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요 앞에 1, 2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 가능하다. 기업 어음증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매 이상으로 발행,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 기업어음이 0, 0, 103조에 따른 특정 금전 신탁에 편입된 경우, 법 제4조 7항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이 편입되는 경우. 뭔가 참 말이 어렵네요. 이번에 파생 결합증권이 전매 제한 조치. 어쩔 때 전매 제한으로 보냐? 증권을 발행하고 예탁하고 그 예탁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넘길 수 없게 되는 경우죠.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해서 부실기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인 자에게 전매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나 예금공사가 이렇게 취했으면 못하겠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이거나 예탁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다음 50인 미만으로 발행된 경우 증권의 권면의 발행 후 1년 이내에 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이렇게 뭔가 계약이 걸려 있으면 함부로 뭐 처리를 못 하겠죠. 전환권 등이 부여된 경우 권리 행사 금지 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금지 행사 금지 기간, 보통 이렇게 전환권 등은 뭐 1년, 뭐 6개월, 뭐 이렇게 이상 그 이후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증권의 경우 기업어음 제외한다는데, 모두 충족입니다. 모두 충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요번 같은 경우는 모두 충족. 적격 투자 기관 투자자가 발행인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 투자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될 것.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치네요. 아, 이런 예외. 자, 그래서 0 제10조 제1항 1에서 4호의자, 주권상장법인 0 제10조 제3항 12, 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련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A에서 C까지의 적격 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네, 이런 애들. 그 다음 직전 사업년도 말 총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2조 원 그럼 미만이 되겠네요. 단 또 예외 있어. 원화표시 채권 또는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또 아니래네요. 네, 진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화 증권의 경우, 각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적격 기관 투자자가 발행인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금융적 전환에 따라 영수증도 낼 것. 다음 기업어음 및 파생결합 증권이 특정 금전 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전매 제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거죠. 단기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이런 것도 제한하고, 예탁 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한 후에 그 예탁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아까랑 뭐 겹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온라인 소액투자자 중개를 통해서 한 경우, 모집한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 보호 예수된 증권과 증권의 인출 사유가 가능하다, 이 얘기죠. 원래 보호 예수된 거는 인출이 불가하나, 이런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탁결제원은 전매 제한 조치를 위해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발행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음. 통일 규격 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전환권 신주효세권은 증권에 보이는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그 다음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을 교환하기 위한 것. 액면,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교환하기 위한 경우.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번 1의 경우 예탁결제원 수탁기관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전환권 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지체 없이 재예탁 하도록 한답니다. 그쵸. 일단은 인출을 했다가 이런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재예탁을 해야 된다. 보호예수. 효과 발생 시기의 특례. 효력인데 효과라고 했네요.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음. 일괄 신고서의 정정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 당초에 일괄신고서의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당초에 일괄신고 효력이 발생한 날에 발생.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처음 일괄 신고서에는 지금 1월이니까 예를 들면 초기 여기다 쓰면 일괄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이 1월 15일이야. 근데 정정 신고서에서 효력 발생일이 1월 12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경과한 날부터 그러면 14일이 되잖아요. 3일 지났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정정신고서, 일반적으로 정정신고서 이걸 하지만 이보다 너무 빨라졌으니까 얘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15일로 결정해, 14일이 아니라 15일로 결정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125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보증 사채권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 사채권 및 담보보증권 발행의 신고서로부터 3일,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효력 발생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휴일 관련 규정에 따라 휴일은 그 기간에 산집하지 않는다. 뭐 이건 뭐. 자, 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 거래 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및 발행 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신고가 수리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대. 원래는 3일 이후인데 다음 날 발생한다. 발행가액 변경, 발행 이자율 변경. 요 경우에는 단 당초의 효력 발생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의 신고서 효력 날에 이거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위에 거랑 법 제4조 7항 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든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 시황의 변동 등으로 동증권의 지급 금액 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증권의 지급 금액 이럴 경우에 제출한 경우 이거는 뭐 똑같네요. 3일이 경과한 날에 공휴일 효력 발생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집합투자기가 기구 간 합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일에 2주 전부터 합병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그 신고서가 수립 날부터 3일 경과한 날의 효력, 또 3일이네 이것도. 금적립 계좌 발행을 위하여 제출할 일괄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 신고서는 수리한 날의 수리한 날에 그 효력 발생. 하하. 3일인 건 3일인 것끼리 묶고 하루짜리는 당일인 건 당일끼리 묶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묶어서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외워서. 자, 효력 발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미치치? 미오치치.
미치지 아니하는 정정신고서. 자, 어떤 때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무조건 정정신고서는 상관이 없고 그 당초에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에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 얘기죠. 효력 발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지분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로서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매출을 증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그냥 앞에 걸로 그대로 효력 발생으로 간다 이 얘기죠. 초과 배정 옵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 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개 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예정 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공개 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신주 발행. 채무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매출가액 당초에 100분의 80에 100분의 채무증권, 이때도 100분의 80 이거 똑같으니까 그래도 외우기 좋네요. 자, 사소한 문구 수정,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정정. 국제금융기구가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함. 5일이 경과한 날. 이게 조금 애매한데? 효력 발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네. 자, 효력 발생 기간 계산에 있어서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했으면 서면 통지해야 되고, 발행인한테. 자, 증권 분석기관. 기관. 자, 모집가의 매출 가격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증권 분석하는 인수 업무, 모집 사무, 매출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용평가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이들이 분석기관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예시죠. 여기 법조항 그냥 써놓을까? 공시규정 제2-5 조 제2항. 이거 일일이 다 보려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외워지지도 않는데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이거 무시하고 쭉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업무의 금지. 분석 업무를 어떨 때 금지시키냐. 자, 금융위로부터 관련 업무의 조정조치 또는 조정조치를 받은 분석기관, 증권 분석기관 또는 특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의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 이런 애들은 안 돼요. 분석을 할 수 없음. 특정 이 기간 중에는. 그 다음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 제한. 다음에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평가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해당 법인의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 반대가 뭔 말이지? 반대로 법인의, 증권 분석기관이 법인의 이렇게 출자하고 있는 경우를 하는가 보죠? 자, 증권 분석기관의 그 자본금에 또 돈이 나오네요.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 증권분석기관이나
해당 법이네. 동일인. 핵심은 얘네들이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그 다음 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 해당 법이네. 요번엔 또 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네요. 어쨌든 이런 특수관계인인 경우, 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 반대의 경우죠. 증권분석 또는 해당 임원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는 증권분석을 평가를 제한한다 이 얘기죠. 뭐 이렇게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분석 업무의 제한. 평가, 분석기관이 평가하는 거, 분석 업무를 제한시키는 거. 공정한 평가에 적절한 주의임을 기울이지 않거나 평가 내용 중 허위 표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 너 이제 감독원장이 분석 업무 하지 마. 아니면 당분간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분석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뭐지? 지득한? 오타 같은데? 지득한이 뭔 말이지? 기밀을, 뭐 중요한 기밀을 누설 또는 업무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이 인용. 이럴 경우에는 분석 업무 제한시킨다 이 얘기죠.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의 생략. 증권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소액 공모, 모집 설립의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의견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지주법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 예비인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지분증권 중 상당 부분, 이 상당 부분이라 하면 최대 주주로서 설립 시 총 지분의 25% 이상을 상당 부분이라고 본답니다. 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할 예정인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인가 특별법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근거한정인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평가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요. 투자자 설명제도 섹션 세 번째입니다. 자, 모집 매출에 대한 증권신고서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 문서이자 투자 권유서인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심사 청구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는 핵심은 이거죠. 증권신고서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여기에 효력이 발생됐을 때 투자설명서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설명서 교부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효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 하더라도 투자에 교부되는 거는 투자설명서죠. 권유하는 사람은 투자설명서를 갖고 하는데, 근데 간이투자설명서나 예비투자설명서 같은 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요 세 종류가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이렇게. 자,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증권신고서
일괄 신고서 추가 서류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 투자 설명서에는 증권 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재 사항도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인가?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생략 가능한 경우죠. 군사기밀이나 확인받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래는 다 표시해야 되지만 일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 매출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를 제출해야 되네요. 자, 이를 해당 증권의 발행의 본점, 금융위 거래소, 그 다음에 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사무실 같은데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널리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연합증권에 대한 특례. 발행인은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할. 요번엔 총리령이네요. 이거 총리령 몇 개 없었는데. 대통령령도 있었고 총리령도 있네. 자, 어쩔 때 하냐?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간이 투자설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죠.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변경 등록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5일 이내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일부러 좀 줄여서 쓰려고 간이를 앞에 붙이고 투자설명서를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어쨌든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두 개를 의미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외사항, 모집 매출을 중지한 경우 제출 비치 및 공시를 아니하죠 있어요. 이거 하다 중지했으니까 그냥 공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자, 정당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교부 의무, 누구든지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 얘기죠. 미리 이거를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한다 얘기죠. 투자자에게. 원칙은 그렇나 실제 이거 권유할 때 이렇게 하긴 하겠지. 자, 투자설명서가 전자문서 등의 방법에 따르는 때는 다음 모두가 충족할 때 교부한 것을 간주. 자, 전자우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 받은 것과 동일해야 되고 전자문서로 한 게. 그 다음에 요걸 지정해야 되고 받은 사실 수신 확인이 돼야 되고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고. 이거 당연한 말 아닌가? 자, 교부가 면제되는 자. 어쩔 때 교부 면제할 수 있는가? 전문투자자 등 일정한 전문투자자, 전문가. 거부 의사 표시한 자. 이미 취득한 거랑 똑같은 동일증권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해서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그 대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설명서가 동일한 것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다른 거는 이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바뀌지 않았으면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전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설명서의 사용방법. 증권의 모집, 매출 및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 방법에 따라야 된답니다. 투자설명서를 사용 방법은 이거는 뭐 투자설명서 가지고 청약을 권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죠. 발생한 후에 해야 되고 수리된 후 신고를 받게 된 예비. 자, 효력 발생하기 전에 신고의 효력 발생을 예비 투자 설명서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다음 광고 안내문 전달 매체 등을 통해 간이투자 설명서를 사용해서도 수리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한 경우는 그래야 하지 않으면 달라가면 줘라 이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총 챕터 5의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증권신고서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발행과 관련해서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들, 맨 마지막은 투자설명서 제도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